자, 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배경으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13일 일요일 저녁 9시 15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틀 후에 개봉이 되는 영화 오펜하이머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펜하이머는 어떤 영화냐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12번째 장편 영화로 원자폭탄을 개발한 이른바 맨해튼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바로 오펜하이머 교수입니다. 오펜하이머 교수의 영광과 좌절의 그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이틀 후에 개봉되는 영화 오펜하이머입니다. 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우리나라에 개봉된 영화 중에 배트맨 비긴즈, 덩케르크, 인셉션, 인터스텔라 다양한 영화를 만드신 분인데요. 그 중에서 인셉션과 인터스텔라 두 편의 과학 영화로 대한민국에서만 3,300여만 명의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최고의 영화의 거장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분의 12번째 장편 영화 오펜하이머가 이틀 후 광복절에 개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오펜하이머 교수의 영광과 좌절의 그 세월을 인생을 그린 오펜하이머 교수의 일대기에 관한 영화가 이틀 후에 개봉되는 오펜하이머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오펜하이머 교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펜하이머 교수는 1904년에 미국 뉴욕주의 뉴욕시에서 출생을 했고요. 또 1967년 뉴저지주의 프린스턴에서 63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과 독일의 괴팅겐 대학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이론 물리학자 오펜하이머 교수인데요. 자, 그분이 1945년 7월 16일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게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사막의 폭격 연습장에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을 성공시켜서 이른바 암호명 맨해튼 프로젝트를 완수하신 분이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 교수입니다. 자, 그래서 그 원자폭탄 개발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보다 1개월 앞선 1939년 8월 2일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당시에 미국의 현직 대통령 제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에 적혀 있었냐면, 현재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만약에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개발하게 되면 그걸 사용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인류의 종말, 즉 아마겟돈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히틀러보다 우리 미국이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 암호명 맨해튼 프로젝트고,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바로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캠퍼스, 약칭해서 UC 버클리라고 하는데요. 그곳의 이론 물리학자 오펜하이머 교수가 총괄 책임자로서 원자폭탄 개발을 주도를 했었습니다. 자, 참고로 UC 버클리는 노벨상 수상자를 70명 정도 배출할 정도로 세계적인 주립대학인데요. 제가 4년 6개월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갔을 때 그곳 UC 버클리도 탐방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UC 버클리의 이론 물리학자 오펜하이머 교수가 주도해서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 암호명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건 이제 과학자들, 오펜하이머 교수가 맨해튼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노벨상 수상자 21명을 포함해서 6천여 명의 과학자들을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시켜서 그 총괄 책임자로서 오펜하이머 교수가 업무를 수행을 했고요. 미국 육군에서는 그로브스 장군이 그걸 또 총괄 지휘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틀 후에 개봉되는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는 주연 배우들이 몇 명 있는데요. 원자폭탄 개발의 아버지 오펜하이머 역할은 누가 하냐면 킬리언 머피입니다. 킬리언 머피라는 영화 배우가 오펜하이머 교수 역할을 합니다. 오펜하이머 교수는 풀네임이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입니다.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교수의 역할을 영화배우 킬리언 머피가 배역을 맡았고요. 또 미국 육군에서 그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했던 그로브스 장군 역할은 그 유명한 영화배우 맷 데이먼이 그로브스 장군 역할을 배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개봉되는 영화 오펜하이머가 무척 기다려지는데요.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보다 1개월 앞선 1939년 8월 2일 아인슈타인이 제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내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 이른바 맨해튼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약 한 6년 정도 진행이 돼서 1945년 7월 16일 미국의 뉴멕시코주에서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폭탄 핵실험에 성공을 하게 돼서 미국이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로부터 10일 후 포스담 선언에서 미국의 해리 트루만 33대 대통령과 영국의 62대 총리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 그 다음에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 이 세 사람의, 즉 미영중이죠. 미영중 세 사람이 포스담 선언에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담 선언의 내용인즉슨 일본은 즉각적으로 항복해라. 즉각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이 있을 뿐이다라고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에서 항복하지 않고 있는 일본에게 최후의 통첩을 보내는데요. 그 최후의 통첩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포스담 선언으로부터 10일 전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에 성공해서 원자폭탄을 미국이 확보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포스담 선언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8월 6일 인류 최초의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보이를 히로시마에 투하를 했고요.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8월 9일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핵폭탄인 펜맨을 나가사키에 투하를 했고, 그래서 6일 후인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이 종결이 됐었습니다. 자, 그 2차 세계대전이 만약에 원자폭탄이 없었다면 일본의 항복은 상당 기간 늦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관리가 일본이 항복할 그 무렵에, 항복한 직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어떤 고위 관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원자폭탄이 일본에 투하되지 않았다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을 하는데
항복의 이유를 찾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원자폭탄이 투하되지 않았다면 일본은 항복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원자폭탄을 개발해서 그것을 실전에 사용했었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승리의 주역은 바로 원자폭탄을 개발한 오펜하이머입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 교수는 최고의 애국자로 영광을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도 잠시입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1950년에는 수소폭탄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1945년에 원자폭탄을 개발한 데 이어서 1949년에는 소련의 요시프 스탈린 체제하에서 1949년 소련에서도 원자폭탄을 개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소, 양국이 다 원자폭탄을 개발한 핵보유국가, 대등한 국가가 되다 보니까 미국이 다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수소폭탄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원자폭탄을 개발했던 오펜하이머 교수는 원자폭탄보다 훨씬 강력한 수소폭탄 개발은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원자폭탄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돼 가지고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이 됐는데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소폭탄을 개발하게 되면 정말 인류에게는 재앙이다. 전쟁 억지력으로는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자폭탄처럼 실전에 사용이 되게 되면 원자폭탄보다 훨씬 강력한 수소폭탄은 정말 인류에게 재앙을 초래하는 폭탄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수소폭탄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오펜하이머 교수는 모든 공직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물러나는 쇠락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주역이다 보니까 최고의 영광을 누렸지만 그로부터 5년 후인 1950년에는 수소폭탄 개발을 반대해가지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자, 그 수소폭탄 개발에 반대해서 이제 공직에서 물러난 이유도 있지만 그때 바로 메카시 광풍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메카시 광풍입니다. 그 메카시 광풍이 뭐냐면, 자, 미국의 50개 주 중에 위스콘신 주가 있습니다. 미국의 5대 호에 접해 있는 위스콘신 주가 있는데요. 위스콘신 주의 대표적인 게 밀워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100년 전통의 밀러 맥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위스콘신 주는 유제품, 우유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는 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스콘신 주에 연방 상원 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사람이 조지프 메카시가 있었습니다. 조지프 메카시라는 사람이 위스콘신 주에 연방 상원 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초선 의원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1950년 2월에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4개월 전입니다. 1950년 2월에 국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미국 공직 사회에는 빨갱이들이 가득하다. 자,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블랙리스트가 미국 국무부에 206명의 국무부 공무원들이 공산주의자와 관련된다라고 블랙리스트를 딱 의회 발언대에서 딱 공개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외교부격에 해당되는 게 미국의 국무부인데요. 미국의 국무부 공직자 중에서 206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와 관련된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마녀 사냥식으로 공산주의자 색출 작업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원자폭탄을 개발한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교수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 조지프 메카시 연방상원 의원이 오펜하이머를 또 지목을 합니다. 원자폭탄을 개발한 오펜하이머 박사도 빨간 냄새가 난다, 즉 공산주의자로 보인다 라고 이제 또 폭탄 선언을 했는데요. 그 배경 근거는 오펜하이머 교수가 과거에 공산주의자들과 교류한 경험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오펜하이머 박사도 빨간 냄새가 난다, 빨갱이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폭탄 선언을 해버리게 됐고, 그게 또 같은 해에 오펜하이머 교수가 수소폭탄 개발에 반대를 하니까 더더욱 공산주의자가 아니냐, 즉 소련의 스파이가 아니냐라는 누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 그게 1950년이고요. 그로부터 2년 후에 미국이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을 하고, 또 다음 해인 1953년에는 소련이 또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보다 훨씬 강력한 게 수소폭탄인데요. 원자폭탄은 1945년 미국이 개발을 했고, 그로부터 4년 후인 1949년에 소련이 원자폭탄을 개발했고, 또 그로부터 3년 후인 1952년에는 미국이 수소폭탄을 개발했고, 그로부터 1년 후인 1953년에는 소련이 수소폭탄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미소 양국이 냉전 시대, 콜드워, 냉전 시대에 치열하게 군비 경쟁, 핵무기 경쟁을 펼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바로 메카시 광풍이 일었고, 자, 그 희생자 중에, 메카시 광풍의 희생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원자폭탄을 개발한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 교수는 1904년생이니까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했던 1945년에는 41세의 나이였고요. 그 다음에 1967년에 사망할 때는 63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 교수는 원자폭탄을 개발해서 최고의 영광을 누렸지만 수소폭탄 개발을 반대하고 메카시 광풍의 피해자가 돼가지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가지고 그 또 좌절의 쇠락기,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그 오펜하이머 교수의 영광과 그 좌절의 그 일대기를 다룬 그러한 영화가 이틀 후에 개봉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12번째 장편 영화 오펜하이머입니다. 자, 그리고 그 관련해서 오펜하이머 교수가 1967년 사망 후에도 계속 오펜하이머 교수는 소련의 스파이였다라는 낙인이 찍혔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작년 12월, 즉 2022년 12월에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 원자폭탄이 에너지와 관련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2022년 12월에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오펜하이머 교수는 과거에 1950년 당시에 수소폭탄 개발에 반대하고 또 메카시 광풍의 희생자가 돼가지고 모든 공직에서 내려나서 몰락의 길을 걸었고, 사후에도 소련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쓴, 즉 소련의 스파이라는 혐의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러한 혐의가 잘못됐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 그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오펜하이머 박사는, 원자폭탄을 개발한 오펜하이머 교수는 정말 애국자였다라고 2022년 12월에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적으로 오펜하이머 교수는 그
소련의 스파이라는 혐의를 벗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틀 후에 그 오펜하이머 교수의 영광과 좌절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오펜하이머가 개봉이 되고, 러닝타임이 상영 시간이 3시간짜리 180분짜리입니다. 정말 저도 기다려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5개월 전인 2023년 8월 6일 다시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6일에 인문학서적 4번째 출간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 영어로는 월드워 2를 출간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전쟁 영화의 단골 소재인 2차 세계대전의 20개 주요 전투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후반부에서 원자폭탄 개발 과정도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의 개발 과정이 쭉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제가 어제 111분짜리 1시간 51분 동안 유튜브 영상 991번째, 992번째, 993번째 3개의 파일로 111분짜리 2차 세계대전과 원자폭탄에 관한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메카시 광풍을 일으켰던 메카시 초선 연방 상원 의원은 그 폭탄 선언을 한 게 1950년 2월인데요. 그로부터 4개월 후에 6.25 한국전쟁이 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25 한국전쟁이 발발되니까 6.25 한국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중국이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됐고, 국민당의 장제스를 축출하고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중국 대륙을 적화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1949년이고, 또 소련의 스탈린의 팽창주의 이 정책의 일환으로 소련이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을 하게 된 건데요. 또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한 또 하나의 이유가 미군이 철수를 했었던 상황인 거죠. 미군정이 끝나고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군정 3년이 끝나고 주한미군이 철수를 해버린 상태니까 남쪽 지역에는 힘의 공백 상태가 발생이 되니까 결국은 북한의 김일성이 오판을 하고 남침을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중국이 1949년에 공산화가 됐고, 소련의 스탈린이 지원해준다라는 약속을 했고, 또 주한미군이 철수를 해버려서 남쪽 지역에 힘의 공백 상태가 발생이 되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에 남침을 해서 약 3년 동안의 한국전쟁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 한국전쟁이 발생이 되니까 조지프 메카시 의원이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 봐라, 내가 그렇게 공산주의자 색출해야 된다고 했지 않냐. 야, 이 공산주의자를 색출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다 적화 통일, 빨간색으로 전 세계 지도가 빨간색으로 물들어 버릴 것이다. 지금 북한의 김일성이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반도 남쪽 지역까지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남침한 거 아니냐. 빨리 공산주의자를 색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메카시 의원이 기고만장하게 된 겁니다. 기고만장하면서 이제 오펜하이머 교수까지 빨간 냄새가 난다, 공산주의자인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수소폭탄 개발을 반대한 상황에서 메카시 광풍까지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바로 오펜하이머 교수가 몰락을 하게 된 배경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미국인들의 시각은 메카시 광풍에 미국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미국인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포심. 왜 그랬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소련 간에, 즉 자본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자본주의 서방 세력을 대표하는 미국과 공산주의 동구권을 대표하는 소련 간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양대 세력 간의 치열한 냉전, 콜드워가 계속 지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1949년에는 중국이 적화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소련이 또 1949년에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고, 또 소련이 동구권, 동유럽 지역을 다 공산화 시켜가고, 그 과정에서 체코슬로바키아는 공산정권 수립에 반대하니까 소련이 탱크를 밀고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1949년에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고 소련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동구권, 동유럽들이 다 공산화, 대부분 공산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다 공산화 돼가지고 빨간물로 다 지도가 바뀌어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공포심이 미국인들한테 팽배했던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듬해인 1950년 2월에 그 위스콘신주의 초선 연방상원의원이 그러한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 메카시 광풍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무부 직원 206명이 공산주의자와 관련된다라고 블랙리스트 실명을 공개하고, 오펜하이머 박사도 공산주의 빨간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폭탄 선언을 하게 되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다 허위다, 잘못된 주장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6.25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2023년은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이었는데요. 그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서명한 사람은 우리 한국군은 서명 못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정전협정의 당사자 김영날인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유엔군 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령관 및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정전협정을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군은 거기에 서명을 못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엔군 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령관 및 중화인민공화국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해서 정전협정을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군은 거기에다 서명 자격 자체도 없었습니다. 자, 여하튼 정전협정이 체결되니까 메카시 광풍도 이제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공무부 직원 206명이 연루됐다, 이런 것들도 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밝혀져 가지고, 그 메카시 광풍의 주역이었던 그 조지프 메카시 초선 연방상원 의원은 1954년 12월에 연방상원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정계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퇴출. 그러니까 그 사람이 1950년 2월에 주장을 했었고, 그로부터 4년 10개월 동안 메카시 광풍을 일으켰는데 4년 10개월 만에 1954년 12월에 연방상원의원직에서 박탈을 당하고 정계에서 퇴출을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메카시 광풍을 일으키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거론하는 바람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원자폭탄을 개발했던 맨해튼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 UC 버클리의 이론 물리학자 오펜하이머 교수도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오펜하이머 교수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기도 했고, 독일의 괴팅겐 대학에서도 공부한, 미국, 영국, 독일 세 개 나라의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 책임자가 됐을 때는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버클리 캠퍼스, 약칭 UC 버클리의 이론 물리학자인 상황에서
맨해튼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 유시 버클리는 노벨상 수상자를 70명 정도 배출한 세계적인 주립대학입니다. 제가 4년 6개월 전 샌프란시스코 여행 때 그곳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이틀 후에 개봉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12번째 장편 영화 러닝타임이 3시간이나 되는 오펜하이머 영화 관련해서 그 영화의 주인공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교수의 그러한 원자폭탄 개발과 그로 인한 영광을 누렸던 그 세월, 그 다음에 1950년에 수소폭탄 개발에 반대하고 메칼시 열풍, 메칼시 광풍의 희생자가 돼가지고 쇠락을 하게 되는, 몰락을 하게 되는 오펜하이머 교수와 영광과 좌절의 일대기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 12월에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오펜하이머 교수는 이제는 혐의를 다 벗었다. 오펜하이머 교수는 애국자였다. 라는 그러한 발표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과 소련 간에 치열하게 냉전 시대가 전개될 때 미국에서는 1947년에 그 당시에 33대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 시절에 트루만 독트린과 마샬 플랜이 나왔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전 세계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1947년에 제33대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했고 그걸 구체화한 내용이 바로 재무장관 조지 마샬의 마샬 플랜입니다. 그래서 그 트루만 독트린이라고 하면 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는 그 나라, 그 세력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게 트루만 독트린입니다. 소련이 주도해가지고 동유럽이 공산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로 공산화가 되는 것을,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1947년에 제33대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하는데요. 그게 바로 전 세계 어느 지역에 어느 국가든 간에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는 그 국가 지역 세력에 대해서는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걸 구체화한 게 그 당시에 재무장관 조지 마샬의 마샬 플랜인데요. 자, 마샬 장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현재 소련이 주도해서 동유럽이 공산화가 돼버렸다. 그 서유럽 지역은 아직 공산화가 안 됐는데 서유럽의 저 상태를 그대로 두면 서유럽마저도 공산화가 될 수 있다. 왜냐? 2차 세계대전 6년 정도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서유럽으로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서유럽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폐허가 돼버렸죠. 6년 동안에 인류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사망자인 7천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된 인류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전쟁, 참사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서유럽 지역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다. 그래서 저걸 저대로 놔두게 되면 공산주의라는 것은 가난을 토양으로 해서 싹트게 된다. 가난을 토양으로 해서 공산주의가 싹트게 된다. 그러니까 가난하면은 그곳에 공산주의가 쉽게 싹트게 돼버리니까 서유럽의 폐허된 서유럽을 살려내야 된다. 살려내려면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라고 조지 마샬 재무장관이 발표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샬 플랜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폐허가 돼버린 서유럽을 살려내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동유럽의 영향을 받고 또 종주국가인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서유럽에도 공산주의가 확산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그게 영국까지 공산화가 되면 대서양 건너서 미국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마샬 플랜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 마샬 플랜이 발표된 때로부터 즉 1948년부터 1951년까지 3년 동안 130억 달러를 서유럽에 지원을 했습니다. 130억 달러를. 자, 그게 바로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1947년에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의 트루만 독트린, 그걸 구체화한 게 조지 마샬 재무장관의 마샬 플랜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미소 양국 간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 그 냉전의 시기에 그 공산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취했던 그런 조치들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1949년에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동유럽이 공산화가 되고 소련이 원자폭탄까지 개발해버리니까 미국인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게 되고, 그걸 이용한 사람이 바로 1950년 2월에 위스콘신주의 초선 연방상원의원 조지프 메카시의 메카시 광풍이었고, 그것에 많은 희생자 중에 한 사람이 원자폭탄을 개발했던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교수도 메카시 광풍의 희생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교수도 몰락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역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틀 후 광복절에 개봉되는 영화 오펜하이머 관련해서 오펜하이머 교수의 영광과 좌절의 세월, 그것의 중심에는 메카시 광풍이 있었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오늘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13일 일요일 저녁 9시 52분입니다. 자, 제가 지금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울을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서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자, 동쪽 방향에는 북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석촌호수 동호 북쪽에 있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를 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촌호수 서호를 촬영하고 있고요. 조깅로에서 산책하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도 보입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월 13일 일요일 평안한 밤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감사합니다.